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나머지 부분을 학습할 차례인데요. 12장 보일러 및 부속 설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일러 및 부속 설비를 배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화력 발전은 보일러, 그리고 급수 펌프, 그리고 보일러, 과열기, 터빈, 그리고 복수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일러 및 부속 설비에서는 보일러와 터빈과 또 복수기 이런 등등 설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연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일러의 어떻게 보면 식사라고 할 수 있는, 먹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료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 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석탄이에요. 근데 석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말로 미분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료로. 바로 중유입니다. 중유. 자, 중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석탄의 발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석탄의 발열량. 자, 일반적으로 석탄의 발열량은 5,000에서 5,5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킬로칼로리고요. 단위가 킬로칼로리 1kg당, 석탄 1kg당 5,000에서 5,500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단위가 이렇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중유 같은 경우는 이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만에서 11,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렇게 발열량도 2배가 된다는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어보면 석탄보다 이렇게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석탄보다 운반이 쉽다. 자, 운반이 석탄에 비해서 되게 용이합니다. 이 중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하 변동에 대해서 부하 변동에 대해 적응성이 높다.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가 있냐면 바로 아황산 가스가 발생한다는 그러한 단점을 이 중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료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 볼게요. 연소. 자, 연료를 이제 이용해서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보일러에서. 연소. 그런데 우리가 연소라고 한다면 빛이나 불꽃을 내면서 산소와 만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공기 과잉률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여기 연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연소를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보다 공기량과 실제 필요한 공기량이 조금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소라면. 그런데 만약에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보다 실제 공급하는 그 공기량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이론적으로 필요한을 이론적인이라고 쓸게요. 이론적인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급 공기량. 자, 이런 식으로 공기 과잉률을 나타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석탄이랑 지금 중유가 연료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기 과잉률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맨 처음에 석유, 미분탄이죠. 미분탄 같은 경우는 공기 과잉률이 1.2에서 1.4가 됩니다. 1.2에서 1.4. 그 다음에 중유의 경우는 공기 과잉률이 1.1에서 1.2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 있잖아요. 지금 석유는 1.2, 1.4, 중유는 1.1, 1.2. 이 수치가 기사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숫자를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숫자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 수치 필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가 지나서 우리는
보일러의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보일러 설비에는 각각 설비의 이름과 그리고 정의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고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일러 설비라고 해볼게요. 보일러 설비. 자, 보일러 설비라는 것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과열기 이제 많이 보셨죠? 과열기는 어떻게 돼 있었죠?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과열기는 이 위에 보일러 다음에 위치를 해서 증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터빈으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보시면 이 위치가 바로 과열기가 되는 거죠. 그쵸? 과열기. 그럼 과열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보일러에서 급수, 물 있잖아요. 물을 습증기로 바꾸고 그리고 습증기를 건조포화증기로 바꿔준 다음 그것을 과열기로 보내게 되면 과열기에서는 그 건조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바꿔서 즉 과열증기를 터빈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열증기는 발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증기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러한 증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터빈을 거치면 터빈에서 이 과열증기를 다시 습증기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과열기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설비가 있냐? 바로 제열기가 있습니다. 제열기. 우리가 제열 사이클 공부하실 때 제열기를 만나봤는데요. 제열기는 일부분을 증기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고압 터빈에서 증기의 일부분을 추기해서 자 이렇게 추기해서 보일러로 들어갑니다. 보일러의 제열기에 위치를 해서 제열기에서 재가열한 뒤에 다시 어디로 보내나요? 저압 터빈으로 보내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제열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탄기가 있어요. 절탄기. 자, 보일러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 보일러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그럼 연소를 할 때 배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배기가스도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배출되는 가스지만 거기에 높은 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열이 아깝잖아요. 사실 그 배기가스의 열이. 그래서 여기 절단기 아닙니다. 절탄기입니다. 절탄기에서는 그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해서 무엇을 가열하냐면 바로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어드리면 배기가스 열로 보일러 급수 가열 또는 급수 예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탄기는 급수를 가열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 예열기가 있습니다. 자, 공기 예열기는 딱 명칭에서 좀 티가 나죠.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열로 어떤 것을 가열하냐면 이번에는 자, 배기가스 열로 보일러 연소하는데 보일러는 지우고요. 자, 연소하는데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예열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기 예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탄기는 뭐라고요? 급수 가열.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는 공기 가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노네요. 노. 자, 노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배전느 노 말고요. 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노가 아니라 보일러 몸통을 얘기합니다. 이 노. 자, 보세요. 이러한 보일러의 몸통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노인데 결국 노라고 하는 것은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노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집진 장치입니다. 집진 장치. 자, 전기 집진기라고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진 장치는 뭐냐면 굴뚝에서 만약에 배기가스가 배출이 됐을 때 그 중에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겠죠. 맞죠? 뭐 잿가루라든지 아니면 이산화 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고 제거하는 설비를 우리는 집진 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꼭 필요하죠, 이거. 자, 안 그러면은 위험하죠.
통풍시설이 있습니다. 통풍시설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명칭에서 딱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환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풍시설도 보일러의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노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설비를 우리는 통풍시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통풍설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 설비는 총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보일러 설비를 지나 이제 보일러의 용량과 및 효율에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용량 및 효율.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일러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그쵸? 자, 보시면 여기 입력이 있고요. 이쪽에 출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땅땅 치고 이제 입력 같은 거는 보일러에서 입력은 뭐죠? 연료죠. 연료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바로 석탄 또는 중유가 있었습니다. 그쵸? 중유. 자, 이것이 입력이 되겠고요. 출력은요? 출력은 증기입니다. 증기. 결국에 이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통해 터빈으로 가는 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증기인데 증기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 또는 톤, 1톤 있죠? 톤 퍼 아워로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기의 단위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일러의 입력과 출력이고 결국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당 증기의 발생량을 우리는 보일러의 용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어떠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지금 이것을 그리기 전에 보일러를 하나 그립니다. 자, 보일러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보일러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보일러에 뭘 집어넣겠죠? 뭐가 들어오나요? 바로 입력 엔탈피가 들어옵니다. 입력 엔탈피. 그것을 우리는 I0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의 바깥도 있겠죠. 자, 출력 쪽에 엔탈피를 I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증기량, 발생 증기량을 G0라고 하겠습니다. 증기가 발생하는 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역시 G라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죠? 연료잖아요. 연료. 연료가 석탄이나 중유 이런 것 중 하나겠죠. 그래서 연료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보일러의 효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 보일러의 효율 2타는 자,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근데 입력이 뭐죠? 입력이 연료죠. 연료. 아까 전에 보일러의 출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증기라고 했습니다. 증기.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보세요. MH, 공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MH분의 G, I 마이너스 G0, I0 곱하기 100% 라는 것이 보일러의 효율이 되는데 이제 M 그리고 I 그리고 G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H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 분모의 M부터 알아보죠. M은 연료의 소비량, 연료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이거의 단위는 뭘까요? 바로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연료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소비하는지 연료 소비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H는 뭘까요? H는 연료의 발열량을 나타냅니다. 발열량. 자, 발열량은 우리가 열량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라고 하고요. 지금 킬로칼로리. 그리고 이것은 1kg당 몇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지 연료의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G는 뭘까요? G는 우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발생 증기량인데 이 출력 쪽에 발생 증기량을 말합니다. 출력 쪽 발생 증기량. 자, 발생 증기량의 단위 또한 킬로그램에 퍼 아워죠. 왜냐면 아까 여기서 증기는 킬로그램 퍼 아워 또는 톤 퍼 아워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G0는요. G0는 입력 발생
증기량.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죠? 바로 I죠. I. I는 출력 쪽의 엔탈피고요. I0는 입력 쪽의 엔탈피입니다. 단위는요, 이 연료의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과 같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일러의 효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0%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일러의 효율이고요. 자, 이 공식은 약간 공식만 외운다기보다는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좀 편합니다. 이 그림.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칸 쳐드리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보일러의 효율이라는 것은 출력의 발생 증기량과 엔탈피를 곱한 값에서 입력의 발생 증기량과 입력 엔탈피를 곱한 값을 뺀 것이 출력 증기량이 되겠고요. 연료는 이제 연료의 소비량과 발열량을 곱한 것이 연료다. 그것이 보일러의 입력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일러의 연료 용량 및 효율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발열량은 아까 저기서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석탄은 5,000에서 5,500, 중유는 10,000에서 10,000. 보통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발열량을 주어지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 항목은 그래도 기억은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의 용량 및 효율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우고 증기 터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11장 수차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11장에서 이제 충동 수차, 반동 수차 이런 게 나왔었죠. 자, 1번 동작 원리에 따른 분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기 터빈의 종류에는 첫 번째 충동 터빈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반동 터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혼식 터빈이 있습니다. 혼식 터빈. 자, 충동 터빈이 뭐냐면 노즐에서 분출된 증기가 러너를 회전시키는 그러한 터빈을 우리는 충동 터빈이라고 하고요. 반동 터빈은 그러한 충동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증기가 팽창할 때의 반동력을 이용한 터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식 터빈은 뭘까요? 혼식,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터빈이 바로 혼식 터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기가스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이제 그림 보시면 어떤 것이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 탁탁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는 증기의 방향이고요. 자, 이 사다리꼴은 보일러가 아니라 터빈이죠, 터빈. 터빈이고, G는 발전기, 그리고 이 저항 모양, 전구 모양 같이 생긴 거는 복수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배기가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첫 번째, 전부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수시키는 방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복수하다 그런 게 아니라요. 전부 복수하다는 전부 복수기로 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복수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복수 터빈이라고 하고요. 복수 터빈. 자, 복수 터빈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용한 증기를 이 복수기로 전부 보내는 그러한 터빈을 우리가 복수 터빈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흰색으로 조금 추가 설명을 적을게요. 여기다 전부 복수시키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추기 터빈이라고 합니다. 추기 터빈. 자, 이것은 뭐냐면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있잖아요. 일부는 복수, 그리고 일부는 추기. 추기라고 하는 것은 증기를 중간에 빼내는 거, 그것을 추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복수시키고 일부는 추기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추기 터빈은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급수 가열. 급수를 가열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 추기 터빈입니다. 자, 복수 터빈은 전부 복수기로 가죠. 복수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압 터빈이라고 있는데요. 배압 터빈. 배압 터빈은 뭘까요? 전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부 다른 목적. 자, 그래서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동력용 설비,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 터빈, 추기 터빈, 배압 터빈 이렇게 명칭 정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기가스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뭔가요? 남은 거는 증기 터빈의 구조죠. 증기 터빈의 구조 세 번째.
증기 터빈의 구조. 자, 구조를 배우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든지 구조를 알아가는 게 처음부터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법이죠. 그래서 증기 터빈의 구조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차실이 있습니다. 차실. 차실은 이제 실린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 자, 어떤 거냐면 터빈의 몸체를 말합니다. 터빈의 몸체.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안내 날개 있죠. 가이드밴. 안내 날개 등을 수용하기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그냥 터빈의 몸체다. 이것을 차실이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차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즐이 있겠죠. 그쵸? 왜냐면 증기를 빼내야 되니까, 증기를 분출해야 되니까 그것이 노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즐은 수차 발전에서는 노즐에서 뭘 이렇게 분출했었죠? 물이죠, 물. 그런데 이제 증기 터빈에서는, 화력 발전에서는 수차 발전이 아닌 화력 발전에서는 물이 아니라 증기를 노즐에서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즐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동력의 원천, 동력이 구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설 방지 장치. 자, 누설 방지 장치도 명칭에서 딱 유추가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증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설비를 말하죠. 그래서 누설이라는 것이 새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만큼을 증기를 보냈는데 여기서 만약에 증기가 유출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누설 방지 장치 또한 증기 터빈의 구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기 터빈의 구조를 알아봤고요. 네 번째, 조속 장치입니다. 조속 장치. 자, 여기다 적을게요. 조속 장치. 우리가 수차 발전에서도 조속기가 있었죠. 그쵸? 그럼 조속 장치는 뭐냐면 결국 회전수를 일정하게, 자,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조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하는 장치. 근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조절하냐면 증기의 유입량을 조절합니다. 증기의 유입량을 조절함으로써 회전수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 증기 터빈의 조속 장치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비상조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조속기. 자, 비상조속기란 무엇이냐면 증기가 너무 빨리 터빈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무리가 올 수 있겠죠. 과부하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격 속도의 10%, 정격 속도의 10%를 초과했을 때 비상 장치가 동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죠. 세이프 장치. 자, 근데 이것이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그러한 속도로 비상 조속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격 속도의 10%의 플러스 1%가 초과하거나 낮아지거나 한다면 이것은 차단하는 장치가 바로 비상조속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 조속장치의 종류도 좀 적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조속장치의 종류는 명칭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종류, 여기서 노즐 조속법이 있습니다. 그쵸? 노즐 조속법. 자, 노즐 조속법 한번 보겠습니다. 증기실마다 한 개씩의 증기를 줄이고 늘리는 가감 밸브를 조절함으로써 차단하는, 조절하는 그러한 노즐 조속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로틀 조속법이 있습니다. 자, 영어 명칭이 조금 어려운데요. 스로틀 조속법. 스로틀 조속법은 뭘까요? 증기실에 들어가는 메인 밸브 있죠. 주 밸브. 그것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주 밸브의 열림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절하는 그러한 스로틀 조속법이 있겠습니다. 그쵸? 조속 장치. 자, 이렇게 두 가지 명칭 정도만, 그 교재에 있는 정의랑 명칭을 매칭시키는 정도로만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속 장치 종류까지 해봤고요. 네, 다음 5번 증기터빈의 효율을 할 건데요. 증기터빈의 효율이라고 적어볼게요, 일단. 네, 5번
증기터빈의 효율. 증기터빈의 효율입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일단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에 터빈이 존재합니다. 자, 이쪽에는 발전기 G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밑으로는 바로 복수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들어가는 쪽에 엔탈피, 자, 터빈 입구에서의 엔탈피를 우리는 I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기 쪽에서의 엔탈피를 I2라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터빈의 입구에서의 엔탈피를 I1, 그리고 복수기 쪽에서의 엔탈피를 I2라고 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일단 절반 왔습니다. 벌써. 이제 이해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증기터빈의 효율을 이타 T라고 해보겠습니다. 터빈의 T를 따서요. 이타 T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마찬가지로 출력이죠. 효율은 전부 다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은 뭘까요? 입력. 자, 입력은 이쪽이죠. 자, 이때 제가 하나 더 적어드리면요. 증기량이 필요합니다. 증기량, 유입 증기량. 자, 이렇게 증기가 유입되는 G라고 해보겠습니다. G. 되셨나요? 자, 이때 결국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I1 I2인데요. 결국 이 입력 쪽에서, 입구 쪽에서 나가는 쪽에 뺀 값이 바로 필요한 엔탈피가 되는 거죠. I1 I2. 자, I1 I2를 적고요. 여기에 증기량을 곱합니다. 자, 발생 증기량이 아니죠. 보일러 효율에서는 발생 증기량을 공식에서 사용했는데 터빈, 증기터빈의 효율은 이제 증기가 얼마나 유입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입 증기량이 됩니다. 대신에 단위는 똑같습니다. 자, 증기량이 되고 결국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860P입니다. 860P. 자, 왜 860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전력을 열량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860이라는 것이 붙은 겁니다. 자, 여기에 효율이기 때문에 100%를 곱하고 이제 아까처럼 보일러 효율 때처럼 하나하나 성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P가 있겠네요. P는 터빈의 출력. 터빈 출력은 킬로와트가 되죠. 킬로와트. 그쵸? 그 다음에 G는요. G는 유입 증기량. 유입 증기량입니다.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 퍼 아워였습니다. 맞습니까? 킬로그램 퍼 아워. 그 다음에 I1은 터빈 입구 엔탈피. 그 다음 I2는요. 이 엔탈피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제가 지금 킬로칼로리랑 킬로그램을 섞어서 말하는 바람에 킬로칼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이 엔탈피의 단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I2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는 엔탈피인데 복수기 쪽에서의 엔탈피.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칼로리에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됐죠? 자, I1, I2까지 정했고 이제 860은 열량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증기터빈의 효율인데요. 결국 보일러는 아까 전에도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발생 증기량이 아니라 유입 증기량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아까는 보일러는 나간 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뺐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증기터빈은 발전을 해가지고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해서 이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I1 쪽에서 I2를 빼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죠. 혼동되지 마시고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증기터빈의 효율을 했으면 발전소 효율도 해보겠습니다. 이 발전소 효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6번 발전소, 화력발전소 효율. 발전소 효율은 우리가 이타 G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타 G라고 하는 것은 결국 MH분의,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860에 이번에는 W입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100%.
자, 하나씩 구분을 지어볼게요. 하나씩.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일단은 M부터 볼게요. 이제까지 M은 뭐였나요? 연료 소비량이었죠. 연료 소비량. 그쵸? 연료 소비량이 아니라 여기는 연료의 총량입니다.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량. 연료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킬로그램 퍼 아워일까요? 소비량처럼? 아니죠. 킬로그램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H 볼게요. H는 발열량이죠. 아까 전에도 똑같이 발열량이고요. 이것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킬로그램.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860은 왜 곱했다 그랬죠? 자, 일단 W부터 해볼게요. W는 발생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바로 킬로와트 아워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발생 전력량을 860을 곱해줌으로써 열량으로 환산하는 거죠. 왜냐면 잘 보세요. 자, 1킬로와트 아워는 몇 킬로칼로리였죠? 860 킬로칼로리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전력량 몇 킬로와트 아워를 열량으로 곱해주게 되면 결국 열량으로 환산해준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연료량이 이 문자가 뜻하는 것이 연료 소비량이었는데 그때의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킬로그램 퍼 아워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죠. 킬로그램으로 바뀌면서 이 분모에 있던 이 H, 시간 있죠? 시간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분자로 넘어간 겁니다. 원래 위쪽에 860에 전력이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분모에 있던 이 시간 H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역수를 취해줌으로써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에 시간 T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PT, 자, 전력 곱하기 시간은 전력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W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W는 발생 전력량이고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제일 중요한 발전소 효율도 저희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마쳤어요. 자, 제가 이제 이게 증기 터빈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지우고 복수기 및 급수장치 그리고 7번째 특수 화력 발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6번째 복수기 및 급수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기. 자, 복수기. 복수란 무엇일까요? 복수. 물로 다시 바꾸는 과정을 복수라고 하는데 결국 증기 터빈에서 과열 증기를 습증기로 바꾸고 나면은 그 습증기를 다시 급수로 바꾸는 즉 그렇게 바꿔서 급수 펌프로 공급하는 그런 것을 바로 복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수기를 다시 적어보면은 결국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체 열 낙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점이 좋냐면 증기 터빈 있잖아요. 증기 터빈의 열 효율을 열 효율 증대라고 해서 열 효율을 높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기 펌프 다음 복수기가 오곤 했죠. 이것이 바로 전체 열낙차를 증가시키고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급수로 만들기 위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혼합 복수기라고 있습니다. 혼합 복수기. 자, 혼합 복수기가 뭘까요? 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냉각수에 직접 접촉하는 그러한 복수기를 혼합 복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복수기가 있습니다. 자, 표면 복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수기라고 하면은 전부 다 표면 복수기다 라고 할 정도로 일반적인 복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에서 표면 복수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 복수기가 어떤 거냐면 혼합 복수기가 냉각수에 직접 배기가스를 접촉했다면 이 표면 복수기에서는 직접이 아닌 냉각수를 넣은 수관에 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직각으로 접촉시키는 그러한 복수기가 바로 표면 복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수기는 표면 복수기다 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종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복수기에 다시 쓰면은 복수기에 방열손. 방열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살짝 틀린 게 있는데 제가 복수기의 방열손을 30%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잘못 말한 거고, 이제 복수기의 방열손 같은 경우는 전체 화력 발전의 50에서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에서 가장 큰 손실은 복수기의 방열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에서 55%, 30% 아닙니다. 50에서 55%가 복수기의 방열손의 그 퍼센테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수기용 펌프를 보겠습니다. 복수기용 펌프 종류. 자,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이어서 그냥 여기다 적겠습니다. 복수기용 펌프도 우리가 펌프 명칭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능을 좀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하는데요. 복수기용 펌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기 펌프. 추기 펌프. 자, 두 번째, 순환 펌프. 자, 다시 쓰면은 환, 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수 펌프가 있습니다. 복수 펌프. 자, 되셨나요? 추기 펌프, 순환 펌프, 복수 펌프가 있습니다. 자, 추기 펌프는 뭐냐면 증기를 추기하는 거죠. 결국 고진공 유지가 뭐죠? 진공도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공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내에 유입하는 공기를 추기하는 거, 공기를 추출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런 펌프가 추기 펌프가 되겠고요. 순환 펌프는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를 순환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 항목이 이름이 복수 펌프가 있죠, 밑에. 그래서 복수기에 냉각수를 넣는 펌프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환 펌프라고 할 수는 있어도 몇몇 학습자분들께서는 이제 복수 펌프가 냉각수를 넣는 게 복수 펌프? 복수기가 들어가니까 복수 펌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순환 펌프가 반드시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펌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펌프. 마지막으로 복수 펌프는 뭐냐면 복수기로부터 복수를 받아내기 위한 펌프가 바로 복수 펌프입니다. 그래서 냉각수 하면 무조건 순환 펌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복수기용 펌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급수 설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복수기는 끝났고 급수 설비. 급수 장치죠? 급수 장치. 자, 급수 설비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급수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 이제 도면을 그릴 때 맨 밑에 있던 동그라미 기억하십니까? 동그라미에 화살표 있던 거. 그것이 바로 급수 펌프인데요. 급수 펌프가 하는 일은 뭐죠?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는 거죠. 그쵸? 보일러에 용수를 공급. 자, 용수가 뭔가요? 용수. 사람 이름 아니에요. 용수. 용수는 멀리서부터 끌어온 물을 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그 보일러가 급수를 가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일러의 용수 공급이고요. 자, 두 번째. 급수 설비 두 번째가 뭐 있냐면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급수 가열기. 급수 가열기는 딱 명칭에서 느껴지시죠? 가열기, 가열하다. 그래서 증기 터빈의 중간에서 추기한 증기의 여열, 남은 열 있잖아요. 그 남은 열은 굉장히 또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것을 급수 가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의 중간, 터빈, 도중, 추기한 증기의 여열, 남은 열이죠. 여열을 이용해서 결국 급수 가열 하는 것을 우리는 급수 가열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급수 펌프가 있고요. 자, 밑에 급수 가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급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물론 장해입니다. 장해. 어떤 것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일러 수, 보일러 물 있죠. 보일러 수 중에 불순물에 의한 장해. 자, 보일러 수 중에 있는 불순물로 인한 의한 장해. 자, 안 좋은 점이죠. 장해라고 한다면 장해입니다. 이거 장해. 자, 그러면 이거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거는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 첫 번째로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우리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뭐였죠?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그쵸? 그 치석이 바로 이 스케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 벽에 어떠한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것이 굳어가지고 관 내부에 이렇게 굳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안 좋듯이 관도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혀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러면은 급수가 원래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 관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파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분명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 결국 이 스케일은 물의 순환을 방해. 결국 이것이 지속되면 관 파손 또는 파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이 뭐라고요? 관 벽에 알루미늄이나 나트륨 등이 굳어서 생긴 것을 스케일, 그러한 현상, 그것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벽이 부식되는 겁니다. 부식. 우리가 흔히 아는 부식 있잖아요. 철 부식. 자, 그것이 두 번째 불순물에 의한 장애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 캐리오버는 뭘까요? 물로 인한 것보다는 증기 있잖아요. 화력발전이 다 증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기에도 불순물이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물에 불순물이 좀 가득해요. 이렇게. 아, 더러워. 이러면서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것이 증기로 바뀌게 되면은 증기 속에도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캐리오버라고 하는 것은 그 증기의 불순물에 의해 이것이 터빈에 들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끼치는 것.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캐리오버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있는 물이 불순물을 포함한 물이 증기가 되었을 때 자, 증기가 되었을 때 다른 증기로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순물을 옮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캐리오버입니다. 캐리가 옮기다죠. 그래서 이름이 캐리오버가 이래서 캐리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포밍. 포밍은 뭔가요? 포밍은 뭘까요? 자, 위쪽에 캐리오버는 증기의 불순물에 의한 영향이었다면 포밍은 불순물의 원인이 되어서 거품. 우리가 클렌징 폼이라고도 하죠. 클렌징 폼. 그쵸? 클렌징 폼. 거품이 불순물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포밍이라고 합니다. 자, 포밍. 근데 이거 원인이 뭐냐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이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화학을 배울 때요. 나트륨이라고 안 하고 나트륨이 독일식 발음인데 자, 소듐이라고 한답니다. 소듐. 원래 나트륨이 SODIUM이라고 해가지고 소듐이라고 이제는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트륨이라고 안 하고 소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냥 TMI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포밍은 불순물로 인해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포밍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순물에 의한 장애는 총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12장 강의의 마지막
특수 화력 발전입니다. 기타 화력 발전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7번째 여기다 이렇게 7로 적겠습니다. 7. 특수 화력 발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력발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화력발전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력발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력발전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내연력 발전.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내연력 발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내연력 발전. 자, 이 파트는 그냥 명칭 보시고 정의를 딱 봐서 아, 내연력 발전이 이러한 발전이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 여기에 특징을 제가 적어볼게요. 보통 디젤 기관에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 디젤 기관 사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설비가 간단하고요. 간단. 수명이 깁니다. 이것이 내연력 발전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기동 및 전부하까지의 시간이 짧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 되는데 제가 약간 눈에 안 띄니까요. 이렇게 네모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력 발전의 특징 뭐라고요? 보통 디젤 기관에 사용되며 설비가 간단하고 수명이 높다, 길다. 그리고 기동 및 전부하까지의 시간이 짧다. 이것이 내연력 발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스터빈 발전입니다. 가스터빈 발전. 자, 가스터빈 발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볼까요? 가스터빈 발전은 특징, 연소 가스 또는 공기를 가열 그리고 압축시켜서 터빈에서 팽창해서 작동시키는 그러한 발전이 가스터빈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소형 경량이고요. 소형 경량, 그 다음에 건설 및 유지비가 쌉니다. 건설 및 유지비 저렴하다, 싸다. 자, 그 다음에 냉각하는 데 필요한 수량이 적고, 기동 정지 시간이 짧다. 기동 정지 시간이 짧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작이 간단하다. 간단. 자, 마지막으로 첨두부하 발전에 적합합니다. 첨두부하가 뭐죠? 자, 피크 부하 있잖아요. 첨두부하에서 또 사용되는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양수발전 있잖아요. 첨두부하 발전에 적합.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가스터빈 발전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다 오셨습니다. MHD 발전. 마그네토 하이드로닉 그럼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MHD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터빈처럼 가동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X자로 표시하겠습니다. X.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내압의 문제도 없어서, 내부 압력을 말하죠. 내압의 문제가 없어서 발전기 한 기당의 일기당 출력이 높습니다. 자, 내압의 문제가 없어서 발전기 1기당의 출력이 높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네모칸 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12장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13장 하나가 남았는데 진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13장 원자력 발전도 저와 함께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잘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